정약용의 지혜, 똑똑한 사람은 형제들에게 절대 베풀지 않는다. 공정함을 잃지 말라. 형제도 공평해야 평화롭다. 한 사람만 지속해 돕지 말고 기회와 기준을 균등히 주라. 형제가 여럿이라면 한 사람만 계속 돕지 말라. 모든 형제에게 같은 기회와 기준을 주라. 한 사람만 특별히 대우하면 다른 형제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균등함이 평화를 만든다. 한 형제만 계속 돕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 형제가 더 어려워서, 저 형제가 더 약해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저 사람만 도움받네. 어느 부모가 셋째만 계속 도왔다. 셋째가 가장 어려웠기 때문이다. 첫째와 둘째는 스스로 잘 살았다. 하지만 첫째와 둘째는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도움받지 못했다고 서운해했다. 균등함은 어떻게 만드는가? 모든 형제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 어려울 때 1년에 100만 원까지 도와준다는 기준을 만들고 모든 형제에게 똑같이 적용하라. 한 형제가 더 자주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래도 기준은 같아야 한다. 1년에 100만 원까지만이라는 기준을 넘어서 도와주면 불공평하다. 기준을 지켜라. 정약용은 공평함을 강조했다. 형제 간의 공평함은 필수다. 한 사람만 특별히 대우하면 불화가 생긴다.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가르쳤다. 기회도 균등하게 주라. 한 형제에게만 사업 자금을 대주고 다른 형제에게는 안 주면 불공평하다.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거나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한 사람만 지속해 돕지 말고 기회와 기준을 균등히 주라. 공평함이 형제 간 평화를 만든다. 불공평함은 평생의 원망을 낳는다. 균등함을 지키라. 좋은 형이 되기보다 공정한 형이 되라. 형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모든 동생을 만족시키려 한다. 하지만 좋은 형이 되려다 불공정해진다. 한 동생에게는 많이 주고 다른 동생에게는 적게 준다. 좋은 형보다 공정한 형이 되라. 좋은 형은 무엇인가? 모두에게 친절하고 모두를 도와주고 아무도 섭섭하지 않게 하려는 형이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누군가는 항상 더 많이 받고 누군가는 덜 받는다. 공정한 형은 무엇인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모든 동생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형이다. 나는 모든 동생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대한다고 말하는 형이다. 어느 형이 좋은 형이 되려 했다. 첫째 동생에게는 100만 원을 빌려주고 둘째 동생에게는 200만 원을 줬다. 둘째가 더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다. 첫째 동생은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생겼다. 공정한 형이 되려면 기준을 명확히 하라. 나는 모든 동생에게 1년에 100만 원까지 도와준다. 상황과 상관없이 이 기준을 지킨다고 선언하라. 그리고 지켜라. 정약용은 공정함을 강조했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공정함을 잃으면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공정한 사람이 되라. 기준을 세우고 지켜라고 가르쳤다. 좋은 형은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만 결국 모두를 실망시킨다. 공정한 형은 기준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는다. 공정함이 신뢰를 만든다. 좋은 형이 되기보다 공정한 형이 되라. 모두에게 인기를 얻으려 하지 말고 모두에게 공정하라. 기준을 세우고 기준을 지키고 공정함으로 존경받는 형이 되라. 사소한 불공정도 크게 자란다. 초기에 바로잡으라. 사소한 불공정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어가지 말라. 사소한 불공정이 쌓이면 큰 불화가 된다. 초기에 바로잡아라. 사소한 불공정은 무엇인가? 한 형제에게는 명절 선물을 주고 다른 형제에게는 안 준 것. 한 형제의 생일은 챙기고 다른 형제는 잊은 것. 한 형제에게는 10,000원을 빌려주고 다른 형제에게는 5,000원을 준 것. 작아 보이지만 기억에 남는다. 어느 형제가 명절에 형에게서 10만 원을 받았다. 다른 형제는 5만 원을 받았다. 작은 차이였다. 하지만 5만 원 받은 형제는 평생 그것을 기억했다. 형은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사소한 불공정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사소한 불공정을 발견하면 즉시 바로잡으라. 미안, 내게 5만 원 줬는데 다른 형제에게는 10만 원 줬네. 5만 원 더 줄게라고 말하라. 즉시 바로잡으면 상처가 커지지 않는다. 불공정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이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라. 기록을 보며 공평하게 대했는지 확인하라. 정약용은 세심함을 강조했다. 사소한 것이 큰 것을 만든다. 작은 불공정이 큰 불화로 자란다. 사소한 것부터 공평하게 하라고 가르쳤다. 형제들은 사소한 것도 기억한다. 형이 내 생일은 잊었는데 동생 생일은 챙겼다는 것을 평생 기억한다. 사소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사소한 불공정도 크게 자란다. 초기에 바로잡으라. 작은 차이가 큰 원망이 된다. 사소한 것부터 공평하게 대하라. 그것이 형제간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다. 비교가 시작되면 베풀물 잠시 거두고 기준을 재정하라. 형제들이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다. 형은 동생에게만 잘해줘. 나는 왜 저만큼 안 받아? 라는 말이 나오면 베풀물 잠시 멈추고 기준을 재정하라. 비교는 불만의 시작이다. 비교가 나오면 공평하지 않다는 뜻이다. 계속 베풀면 불만이 커진다. 일단 멈추고 모든 형제를 모아놓고 기준을 다시 정하라. 어느 가정에서 형제들이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다. 큰형은 둘째한테만 도와줘. 나는 왜 안 도와줘? 라고 불평했다. 큰형이 계속 베풀자 불만은 폭발했다. 형제들이 큰형을 원망했다. 비교가 시작되면 이렇게 하라. 모든 형제를 모아놓고 말하라. 비교가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불공평했나 봐. 잠시 멈추고 기준을 다시 정하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을 만들자. 기준을 재정할 때는 투명하게 하라. 앞으로 나는 모든 형제에게 1년에 100만 원까지 도와줄 거야. 예외는 없어.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이야라고 선언하라. 정약용은 말했다. 비교가 나오면 공평함이 무너진 것이다. 즉시 멈추고 재정하라. 비교를 방치하면 불화가 커진다고 가르쳤다. 기준을 재정한 후에는 엄격하게 지켜라. 한 형제가 나는 사정이 특별해라고 말해도 예외를 만들지 말라. 예외를 만드는 순간 비교가 다시 시작된다. 비교가 시작되면 베풀물 잠시 거두고 기준을 재정하라. 비교는 불공평의 신호다. 즉시 멈추고 공평한 기준을 만들고 엄격하게 지켜라. 그것이 평화를 되찾는 방법이다. 유사는 미리 원칙을 나누고 사후 분쟁을 예견해 막으라. 부모의 유사는 형제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다. 유산을 미리 명확히 나누라. 원칙을 정하고 문서로 남기고 모든 형제가 동의하게 하라. 사후 분쟁을 예견하고 미리 막아라. 유산 분쟁은 왜 생기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큰형이 더 받아야 해, 막내가 부모를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해라는 각자의 생각이 충돌한다. 미리 정하지 않으면 사후에 법정까지 간다. 어느 가정에서 부모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 형제들은 유산을 나누다 다퉜다. 큰형이 반을 가져가야 해, 아니야, 균등하게 나눠야 해라며 싸웠다. 결국 법정까지 갔고 형제 관계는 끊어졌다. 유산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법대로 균등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 큰형, 작은형, 막내 상관없이 똑같이 나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문서로 정하라. 부모를 모신 자식에게 더 주고 싶다면 그것도 미리 문서로 남겨라. 막내가 우리를 모셨으니 집은 막내에게 준다. 다른 재산은 균등 분배한다고 명확히 적어라. 정약용은 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산은 형제 불화의 씨앗이다. 미리 명확히 나누고 문서로 남겨라. 사후 분쟁을 예방하라고 가르쳤다. 유산을 나눌 때는 모든 형제를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하라. 몰래 한 형제에게 더 주면 나중에 큰 분쟁이 된다.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문서로 남겨라. 유산은 미리 원칙을 나누고 사후 분쟁을 예견해 막으라. 명확함이 형제를 지킨다. 애매함이 형제를 법정으로 보낸다. 미리 정하고 문서로 남기고 분쟁을 막아라. 먼저 준 자가 아니라 원칙 지킨 자가 존경받게 하라. 형제들에게 먼저 많이 준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는다. 저 형은 공정해. 저 형은 원칙이 있어라는 말을 들어라. 많이 주는 것보다 공정함이 중요하다. 먼저 많이 주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좋아한다. 하지만 곧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더 많이 요구한다. 존경이 아니라 의존을 만든다. 어느 형이 동생들에게 많이 줬다. 명절마다 큰 돈을 주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다. 하지만 원칙이 없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랐다. 동생들은 형을 이용했지 존경하지 않았다. 원칙을 지키는 형은 어떤가? 나는 모든 동생에게 같은 기준으로 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킨다. 많이 주지는 않지만 공정하다. 동생들은 이런 형을 존경한다. 원칙을 지키면 예측 가능하다. 동생들은 형에게 이것을 요청하면 이렇게 반응할 거야 라고 안다. 예측 가능함이 신뢰를 만든다. 신뢰가 존경을 만든다. 정약용은 원칙을 강조했다. 많이 주는 자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자가 존경받는다. 원칙이 당신을 지킨다고 가르쳤다. 많이 주면 일시적 인기를 얻는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면 영구적 존경을 받는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원칙을 선택하라. 먼저 준 자가 아니라 원칙 지킨 자가 존경받게 하라. 많이 주는 것보다 공정함이 중요하다.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지키고 원칙으로 존경받는 형제가 되라. 정약용의 가르침은 계속된다. 형제 관계는 피로 맺어졌지만 원칙으로 유지된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정이 아니라 의로 관계하라. 그것이 형제애를 오래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쪽의 편만 들지 말고 모두에게 같은 규칙을 적용하라.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한쪽의 편만 들지 말라. 나는 둘째 편이야. 막내가 옳아라고 말하지 말라. 중립을 지키고 모두에게 같은 규칙을 적용하라. 편을 드는 순간 공정함이 무너진다. 편을 들면 어떻게 되는가? 편을 든 형제는 기뻐하지만 다른 형제는 배신감을 느낀다. 형은 공정하지 않아. 형은 항상 저쪽만 편들어라고 원망한다. 관계가 깨진다. 어느 큰형이 둘째와 셋째의 다툼에서 둘째 편을 들었다. 둘째가 더 친했기 때문이다. 셋째는 형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느꼈다. 셋째는 형과의 관계를 멀리했다. 편들기가 관계를 파괴했다.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 나는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거야. 대신 우리가 정한 규칙을 적용할 거야. 규칙대로 판단하자고 말하라.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판단하라. 규칙이 없다면 만들어라. 형제 간 갈등은 이렇게 해결한다는 규칙을 미리 정하라. 먼저 둘이서 대화로 풀고 안 되면 가족회의에서 논의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제3자에게 중재를 요청한다 같은 규칙을 만들라. 정약용은 공정함을 거듭 강조했다. 편을 들면 공정함을 잃는다. 형제 간 갈등에서 중립을 지키고 규칙으로 판단하라. 그것이 모두를 존중하는 길이다라고 가르쳤다. 한쪽이 분명히 잘못했어도 편들지 말라. 내가 잘못했어라고 지적하되 나는 내 편이 아니야라고 말하지 말라. 잘못은 지적하되 편가르기는 하지 말라. 규칙 위반을 지적하는 것과 편들기는 다르다. 한쪽의 편만 들지 말고 모두에게 같은 규칙을 적용하라. 공정함이 신뢰를 만든다. 편들기는 신뢰를 파괴한다. 중립을 지키고 규칙으로 판단하라. 은혜를 밝히되 생색은 감추고 권리는 분명히 하라. 형제를 도왔다면 은혜를 밝혀라. 투명하게 하라. 하지만 생색을 내지는 말라.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라고 자랑하지 말라. 도움은 밝히되 겸손하라. 동시에 권리는 분명히 하라. 이것은 빌려준 거야. 갚아야 해라고 명확히 하라. 은혜를 밝히는 것과 생색을 내는 것은 다르다. 은혜를 밝히는 것은 투명함이다. 내가 동생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어라고 기록하고 알리는 것이다. 생색을 내는 것은 자랑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넌 어떻게 됐을 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이다. 어느 형이 동생을 도와주고 계속 생색을 냈다.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 내가 없었으면 넌 망했어라고 말했다. 동생은 감사하기보다 짜증이 났다. 생색이 은혜를 도구로 만들었다. 은혜는 밝히되 생색은 감추라. 다른 형제들에게 둘째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어라고 알리라. 투명함을 위해서다. 하지만 둘째 앞에서 내가 도와준 거 알지? 라고 생색내지 말라. 권리는 분명히 하라. 빌려준 것은 갚아야 한다. 준 것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명확히 하라. 이건 빌려주는 거야. 1년 후에 갚아줘라고 문서로 남기라. 권리를 애매하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긴다. 정약용은 명확함과 겸손을 동시에 강조했다. 은혜는 밝혀 투명하게 하되 생색은 내지 말라. 권리는 명확히 하되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생색을 내면 은혜가 원망이 된다. 도와준 것이 도리어 관계를 나쁘게 만든다. 생색 없는 은혜가 진짜 은혜다. 투명하게 밝히되 겸손하게 행하라. 은혜를 밝히되 생색은 감추고 권리는 분명히 하라. 투명함과 겸손을 동시에 가져라. 명확함과 낮은 자세를 함께 가져라. 그것이 존경받는 형제가 되는 길이다. 칭찬을 미끼로 요구를 늘리는 말을 경계하라. 형제가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형은 형제 중에 최고야라고 칭찬한다면 경계하라. 특히 칭찬 뒤에 요청이 따라온다면 조심하라. 칭찬은 미끼일 수 있다. 당신을 좋은 기분으로 만들어 요구를 들어주게 하려는 전략이다. 칭찬을 미끼로 쓰는 방식은 무엇인가? 형은 정말 대단해. 항상 우리를 도와줘. 그런데 말인데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패턴이다. 칭찬으로 기분 좋게 만든 후 요청한다. 어느 형이 동생에게 늘 칭찬을 들었다. 형은 최고야. 형 같은 형제가 있어서 행복해. 형은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칭찬 뒤에는 항상 그런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라는 요청이 따라왔다. 형은 칭찬에 약해서 계속 빌려줬다. 칭찬을 들으면 냉정함을 유지하라. 고맙게 생각해. 그런데 네가 뭘 원하는지 직접 말해봐라고 말하라. 칭찬에 휘둘리지 말고 요청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칭찬 뒤에 요청이 온다면 이렇게 대응하라. 칭찬은 고마워. 하지만 내 요청은 별개야. 요청을 냉정하게 판단하게라고 말하라. 칭찬과 요청을 분리하라. 정약용은 경계심을 강조했다. 칭찬은 달콤하지만 때로는 독이다. 칭찬 뒤에 요청을 경계하라. 칭찬에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가르쳤다. 진심 어린 칭찬과 미끼로 쓰는 칭찬을 구분하라. 진심 어린 칭찬은 요청 없이 온다. 미끼로 쓰는 칭찬은 요청 직전에 온다. 패턴을 보고 구분하라. 칭찬을 미끼로 요구를 늘리는 말을 경계하라. 칭찬에 기분 좋아하지 말라. 냉정함을 유지하고 요청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칭찬이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말라. 공평함이 무너질 때 관계는 감정보다 빠르게 식는다. 공평함이 무너지면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진다. 감정은 천천히 식지만 불공평함은 관계를 즉시 얼린다. 나는 저만큼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리 깊은 형제에도 순식간에 식는다. 왜 공평함이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은 공평함에 민감하다. 특히 형제간에는 더욱 그렇다. 어릴 때부터 비교당하며 자랐기 때문이다. 불공평을 느끼면 모든 과거의 은혜도 잊힌다. 어느 형제가 있었다. 형은 20년간 동생을 잘 돌봤다. 하지만 부모의 유산을 나눌 때 형이 조금 더 가져갔다. 동생은 그 순간 20년의 은혜를 잊고 형을 원망했다. 관계는 끊어졌다. 공평함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공평함이 무너지는 순간을 알아채라. 형제가 나는 왜 저만큼 못 받아? 라고 말하는 순간이다. 그때 즉시 바로잡아라. 미안해. 불공평했구나. 바로잡을게라고 말하고 공평하게 다시 나눠라. 공평함을 무시하고 계속 나아가면 관계는 회복 불가능해진다. 불공평함은 쌓인다. 작은 불공평이 계속 쌓이면 큰 원망이 된다. 원망이 폭발하면 관계는 끝난다. 정약용은 공평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평함이 관계의 기초다. 공평함이 무너지면 아무리 깊은 정도 소용없다. 공평함을 지켜라.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가르쳤다. 감정은 회복될 수 있다. 화가 나도 시간이 지나면 풀린다. 하지만 불공평함은 회복되지 않는다. 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는 기억은 평생 남는다. 공평함을 지켜라. 공평함이 무너질 때 관계는 감정보다 빠르게 식는다. 불공평함은 관계의 독이다. 즉시 죽인다. 공평함을 철저히 지켜라. 그것이 형제관계를 지키는 절대적 조건이다. 재산을 지켜 가문을 지켜라. 돈 앞에서는 정이 흔들린다. 부모의 유산 앞에서는 정 대신 법을 세우라. 부모의 유산을 나눌 때는 정으로 하지 말고 법으로 하라. 우리 사이에 법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지 말라. 법이 있어야 공평하다. 법대로 나누고 문서로 남기고 투명하게 처리하라. 정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형이 더 가져. 아니야, 동생이 부모님 모셨으니 더 가져라며 서로 양보하는 척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한다.
결국 누군가는 손해봤다고 느낀다. 정이 원망을 낳는다. 어느 형제가 부모의 유산을 정으로 나눴다. 서로 양보하며 우리 사이에 뭐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 둘째가 나는 손해봤다고 불평했다. 정으로 시작했지만 원망으로 끝났다. 법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 민법에 따라 균등 분배하라. 큰형, 작은형, 막내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언장으로 미리 정하라. 부모를 모신 자식에게 더 주고 싶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처리하라. 유언장에 막내가 우리를 모셨으니 집은 막내에게 준다고 명확히 적어라. 구두로 막내가 더 받아야지라고 하지 말라. 정약용은 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산은 법으로 나눠라. 정으로 나누면 반드시 불화가 생긴다. 법이 공평함을 보장한다고 가르쳤다. 법대로 나누면 누구도 불평할 수 없다. 법대로 했어라고 말하면 된다. 정으로 나누면 나는 저보다 덜 받았다는 불평이 끝없이 나온다. 부모의 유산 앞에서는 정 대신 법을 세우라. 법이 공평함을 지킨다. 정이 원망을 낳는다. 법대로 투명하게 나눠라. 그것이 형제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빚을 대신 갚지 말고 재발을 먼저 막으라. 형제가 빚에 시달린다면 빚을 대신 갚아주지 말라. 갚아주면 형제는 또 빚을 진다. 빚을 갚는 것보다 재발을 막는 것이 먼저다. 왜 빚을 졌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막는 계획을 세워라. 빚을 대신 갚으면 어떻게 되는가? 형제는 형이 갚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빚을 진다. 악순환이다. 당신이 계속 갚아주면 형제는 평생 빚쟁이로 산다. 어느 형이 동생의 빚을 3번 갚아줬다. 동생은 도박으로 빚을 졌다. 형이 갚아줄 때마다 동생은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4번째 빚이 생겼다. 형은 계속 갚아주느라 자신도 파산 직전이었다. 빚을 갚아주기 전에 원인을 파악하라. 도박인가? 사업 실패인가? 낭비인가? 원인에 따라 대응이 다르다. 도박이라면 치료를 먼저 받게 하라. 사업 실패라면 다시 사업하지 못하게 하라. 재발 방지 계획을 요구하라.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도박 치료를 받아야 해. 매주 치료 기록을 보여줘라고 조건을 걸어라. 조건 없이 갚아주면 재발한다. 정약용은 근본 해결을 강조했다.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하라. 빚을 갚아주는 것은 증상 치료다. 재발을 막는 것이 근본 치료다라고 가르쳤다. 빚의 원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갚아주지 말라. 내가 도박을 끊지 않는 한 나는 빚을 갚아주지 않을 거야라고 단호히 말하라. 재발 방지가 먼저다. 빚을 대신 갚지 말고 재발을 먼저 막으라. 빚을 갚아주는 것은 임시방편이다. 재발을 막는 것이 진짜 해결책이다. 원인을 치료하고 재발을 막고 그 후에 도와라. 재산을 섞지 말고 증여는 명확히 문서화하라. 형제와 재산을 섞지 말라. 공동투자, 공동사업, 공동부동산을 하지 말라. 각자의 재산을 명확히 분리하라. 증여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라. 애매함이 분쟁을 낳는다. 재산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더 많이 냈다. 아니야, 나도 많이 냈다는 다툼이 생긴다. 이익을 나눌 때도 나는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이 섞이면 관계도 섞여 혼탁해진다. 어느 형제가 공동으로 상가를 샀다. 처음에는 좋았다. 하지만 임대료를 나눌 때 다퉜다. 형은 내가 더 많이 냈으니 6대 4로 나누자고 했다. 동생은 반반하기로 했다고 했다.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 법정까지 갔다. 재산은 명확히 분리하라. 형은 형 이름으로, 동생은 동생 이름으로 각자 재산을 관리하라. 섞지 말라. 도와주고 싶으면 빌려주거나 주되 공동 소유하지 말라. 증여할 때는 문서로 남겨라. 이 일에 형 아무개가 동생 아무개에게 1,000,000원을 증여함. 이것은 선물이며 갚지 않아도 됨이라고 명확히 적고 서명하라. 나중에 빌려준 거야, 증여한 거야 하는 다툼을 막는다. 정약용은 명확함을 거듭 강조했다. 재산은 명확해야 한다. 섞으면 분쟁이 생긴다. 분리하고 문서화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가르쳤다. 증여한 것을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증여는 주는 것이다. 돌려받을 생각이라면 빌려주라. 증여와 대여를 명확히 구분하고 문서로 남겨라. 재산을 섞지 말고 증여는 명확히 문서화하라.
명확함이 평화를 만든다. 애매함이 전쟁을 만든다. 문서로 남기고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라. 내 지갑은 가족의 공동 자산이 아니다. 형제가 당신의 재산을 가족의 공동 자산처럼 여기게 하지 말라. 형 돈이 곧 내 돈, 우리 가족 돈이라고 생각하게 하지 말라. 당신의 지갑은 당신 것이다. 명확히 알아. 형제가 공동 자산으로 여기는 신호는 무엇인가? 형, 돈 좀 써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허락도 구하지 않는다. 당연하게 여긴다. 어차피 형 돈은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라고 생각한다. 어느 형이 동생에게 너무 자주 빌려줬다. 동생은 형의 돈을 공동자산으로 여기게 되었다. 형, 100만 원만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형이 거절하자 동생은 형 돈도 우리 가족 돈이잖아라고 불평했다. 명확히 선언하라. 내 돈은 내 것이야. 가족 돈이 아니야. 내가 벌어서 내 가정을 위해 쓰는 거야. 도와줄 수 있을 때는 돕지만 내 돈이 공동자산은 아니야라고 단호히 말하라. 형제가 반발하면 어떻게 하는가? 형제인데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할 것이다. 흔들리지 말라. 형제지만 각자의 재산은 명확히 구분해야 해. 이것이 원칙이야라고 말하라. 정약용은 재산권을 강조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것이다. 형제라고 해서 공동 소유가 아니다. 재산권을 명확히 하라고 가르쳤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우선이다. 형제가 형 돈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형의 배우자와 자녀의 돈이다. 형제에게 주면 배우자와 자녀가 손해본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 내 지갑은 가족의 공동자산이 아니다. 명확히 선을 그어라. 당신의 재산은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자녀의 것이다. 형제에게 나눠줄 공동자산이 아니다. 명확히 하라. 형제의 실패를 위로하되 실패의 값을 대신 치르지 말라. 형제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투자에 실패하거나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위로하라. 힘들겠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고 격려하라. 하지만 실패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지는 말라. 형제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실패의 대가를 대신 치르면 어떻게 되는가? 형제는 실패해도 형이 책임져 주겠지라고 생각한다. 무모한 도전을 한다. 실패하면 또 형에게 온다. 형제는 책임감을 배우지 못한다. 어느 형이 동생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대신 갚아줬다. 3천만 원이었다. 동생은 고마워 형. 다시 시작할게라고 말했다. 1년 후 동생은 또 사업에 실패했고 또 빚을 졌다. 형에게 또 도움을 청했다. 형이 책임을 대신 지는 동안 동생은 책임감을 배우지 못했다. 위로는 하되 책임은 지우라. 힘들겠다. 위로해 줄게. 하지만 이번 실패는 내가 책임져야 해. 내가 대신 갚아줄 수는 없어라고 말하라. 감정적 지지와 재정적 책임을 분리하라. 형제가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라고 절규할 수 있다. 단호하게 말하라. 내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 파산 신청을 하든 분할 상환을 하든 내가 방법을 찾아야 해. 나는 도와줄 수 없어. 정약용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각자는 자신의 실패에 책임져야 한다. 남이 대신 책임지면 성장하지 못한다. 위로하되 책임은 지우라고 가르쳤다. 형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실패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는 것은 형제를 망치는 것이다. 스스로 일어서게 해야 강해진다. 대신 일으켜주면 평생 의존한다. 형제의 실패를 위로하되 실패의 값을 대신 치르지 말라. 감정적 지지는 주되 재정적 책임은 지우라. 위로와 책임은 다르다. 위로는 주고 책임은 지우라. 이번만을 반복하지 말고 여기까지를 익히라. 형제를 도울 때 이번만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가? 이번만 도와줄게라고 말하고 또 도와주고 또 이번만이라고 말한다. 이번만을 반복하지 말라. 대신 여기까지를 익히라. 명확한 끝을 정하라. 이번만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가? 형제는 어차피 형은 또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번만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형제는 계속 요구한다. 당신은 끝없이 도와주게 된다. 어느 형이 동생에게 5번 이번만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매번 이번만이라고 했지만 6번째 요청이 왔다. 동생은 형의 이번만이라는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
형은 신뢰를 잃었고 동생은 의존적이 되었다. 여기까지를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3번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지금이 3번째야. 다음에는 절대 없어라고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지키는 것이다. 여기까지를 익히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형제가 4번째로 찾아와 울면서 애원할 때 안 돼. 3번이 끝이라고 했어. 더 이상은 없어라고 단호히 말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여기까지다. 형제가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흔들리지 말라. 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해. 나는 약속한 대로 3번까지 도왔어.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라. 정약용은 단호함을 강조했다. 이번만을 반복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여기까지를 정하고 지켜라. 그것이 신뢰를 만든다고 가르쳤다. 여기까지를 정할 때는 처음부터 알리라. 나는 너를 3번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도와줄 수 없어. 미리 알려주는 거야 라고 명확히 하라. 이번만을 반복하지 말고 여기까지를 익히라. 명확한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를 지켜라. 이번만은 거짓말이다. 여기까지가 진실이다. 한계를 정하고 지켜라.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겐 빌려주지 말고 작게 선물하라. 형제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빌려주지 말라. 빌려주면 갚지 못하고 갚지 못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은 관계를 파괴한다.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빌려주지 말라. 대신 작게 선물하라. 갚을 필요 없는 작은 금액을 주라. 이건 선물이야. 갚지 않아도 되라고 명확히 하라. 작은 선물이 큰 빚보다 관계를 지킨다. 어느 형이 실직한 동생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다. 동생은 갚고 싶었지만 능력이 없었다. 3년이 지나도 갚지 못했다. 동생은 형을 만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형도 불편했다. 결국 관계가 멀어졌다.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다. 되갚을 능력이 없는 형제에게는 이렇게 하라. 네가 지금 어려운 거 알아. 빌려주면 네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 대신 50만 원을 선물할게. 갚지 않아도 돼. 힘내라고 말하라. 작은 선물은 얼마인가? 당신이 잃어도 괜찮은 금액이다. 잃어도 화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금액이다. 그 금액을 선물하라. 정약용은 지혜를 강조했다. 되갚을 수 없는 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빌려주면 양쪽 다 고통받는다. 작게 선물하고 끝내라고 가르쳤다. 선물할 때는 명확히 하라. 이건 선물이야. 빚이 아니야.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문자로도 보내라. 나중에 빌려준 거야, 준 거야 다투지 않게 명확히 하라.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겐 빌려주지 말고 작게 선물하라. 큰 빚보다 작은 선물이 관계를 지킨다. 빌려주면 죄책감이 관계를 파괴한다. 작게 선물하고 깨끗이 끝내라. 선물은 작게 명확히 일회로 하라. 형제에게 선물할 때는 원칙을 세워라. 작게 명확히 일회로 하라. 큰 선물은 기대를 만든다. 애매한 선물은 오해를 만든다. 반복되는 선물은 습관을 만든다. 3가지 원칙을 지켜라. 작게 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부담 없는 금액으로 하라. 큰 선물은 형제에게 부담이 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질투를 만든다. 작은 선물이 부담 없고 순수하다. 명확히 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생일 선물이야. 이건 결혼 축하금이야 라고 명확히 목적을 밝혀라. 그냥 주는 거야 라고 애매하게 하지 말라. 명확한 목적이 오해를 막는다. 일회로 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일에 10만 원이라는 선물을 매년 반복하지 말라. 한 번 주면 다음 해에도 기대한다. 기대가 의무가 된다. 일회로 끊어라. 어느 형이 동생의 생일마다 100만 원을 선물했다. 10년을 반복했다. 11년째 되는 해 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50만 원을 줬다. 동생은 왜 올해는 적게 줘? 라고 불평했다. 반복이 의무를 만들었다. 선물할 때 이렇게 말하라. 이번 결혼은 특별한 일이라 50만 원을 선물할게. 하지만 매번 이렇게는 못해. 이번만이야 라고 명확히 하라. 기대를 차단하라. 정약용은 명확함을 강조했다. 선물은 작게, 명확히, 일회로 하라. 큰 선물은 부담이요. 애매한 선물은 오해요.
반복되는 선물은 의무다라고 가르쳤다. 선물을 거절당할 준비도 하라. 이건 받을 수 없어라고 형제가 말하면 억지로 주지 말라. 그럼 안 줄게라고 깨끗이 물러나라. 선물은 강요가 아니다. 선물은 작게 명확히 일회로 하라. 세 가지 원칙이 선물을 순수하게 만든다. 원칙 없는 선물은 부담과 오해와 의무를 만든다. 원칙을 지켜라.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숫자로 대화하라. 형제와 돈 이야기를 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돈 이야기하면 속물 같아라고 생각하지 말라. 명확히 숫자로 말하라. 100만 원, 2월 1일까지, 이자는 없음같이 구체적으로 말하라. 돈 이야기를 애매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좀 빌려줘. 많이는 아니야. 곧 갚을게라고 애매하게 말하면 나중에 다툰다. 좀이 얼마야? 곧이 언제야? 라는 다툼이 생긴다. 어느 형제가 좀만 빌려줘라고 했다. 형은 그래라고 하며 200만 원을 줬다. 동생은 좀이 50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형이 200만 원 갚아라고 하자 동생은 그렇게 많이 빌린 줄 몰랐어라고 했다. 애매함이 분쟁을 만들었다. 돈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라. 150만 원을 빌려줄게. 2월 1일까지 갚아줘. 이자는 없어. 차용증을 쓰자고 명확히 말하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명확함이 관계를 지킨다. 형제가 형제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불평할 수 있다. 단호히 말하라. 형제니까 더 명확해야 해. 나중에 오해로 다투지 않으려면 지금 명확히 해야 해. 정약용은 명확한 대화를 강조했다.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숫자로 명확히 말하라. 애매함이 관계를 파괴한다고 가르쳤다. 숫자로 대화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구체화한다는 뜻이다. 좀, 많이, 곧 같은 애매한 말을 쓰지 말라. 100만 원, 200만 원, 3월 1일 같이 구체적으로 말하라.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숫자로 대화하라. 명확함이 오해를 막는다. 애매함이 분쟁을 만든다. 숫자로 구체적으로 명확히 말하라.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다. 경제적 평화는 가족 평화의 첫걸음임을 기억하라. 가족이 평화롭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적 불화다. 돈 문제로 다투고, 돈 문제로 원망하고, 돈 문제로 관계가 끊어진다. 경제적 평화가 가족 평화의 첫걸음이다. 경제적 평화는 무엇인가? 각자가 자신의 경제를 책임지고 명확한 경계를 지키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상태다. 돈으로 다투지 않고 돈으로 착취하지 않고 돈으로 조종하지 않는 상태다. 어느 가족이 경제적으로 뒤섞여 있었다. 형제들이 서로 빌려주고 갚지 않고 다투고 원망했다. 가족 모임은 전쟁터였다. 경제적 불화가 모든 평화를 파괴했다. 경제적 평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확한 경계를 세워라. 각자의 재산을 분리하라. 빌려줄 때는 문서로 남기라. 투명하게 소통하라. 이 원칙들을 지켜라. 경제적 평화가 있으면 다른 문제도 해결하기 쉽다. 돈 다툼이 없으면 감정이 순수해진다. 형이 날 사랑해서 찾아오는 거지 돈 때문이 아니야라고 믿을 수 있다. 신뢰가 생긴다. 정약용은 경제적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불화는 모든 불화의 근원이다. 경제적 평화를 먼저 세워라. 그것이 가족 평화의 기초다라고 가르쳤다. 경제적 평화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형제를 덜 도와줘야 할 수도 있다. 인색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관계를 지킨다. 경제적 평화가 관계를 지킨다. 경제적 평화는 가족 평화의 첫걸음임을 기억하라.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 경제적 경계를 세우고 투명하게 소통하고 평화를 만들라.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 냉정한 결단이 따뜻한 관계를 지킨다. 거절이 곧 자비일 때가 있다. 고맙다는 말이 사라지면 베풀물 멈추라. 형제를 도왔을 때 처음에는 고마워라고 말한다. 하지만 계속 도와주면 고마워가 사라진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태도로 바뀐다. 고맙다는 말이 사라지면 즉시 베풀물 멈추라. 고맙다는 말이 사라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형제가 당신의 도움을 권리로 여긴다는 뜻이다.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한다. 당신은 도우미가 아니라 ATM이 되었다. 어느 형이 동생을 10년간 도왔다. 처음 3년은 동생이 고마워라고 말했다.
하지만 4년째부터 고마워가 줄어들었다. 10년째에는 형, 돈 좀이라고만 말했다. 고맙다는 말이 완전히 사라졌다. 형의 도움이 당연해진 것이다. 고맙다는 말이 사라지면 즉시 멈추라. 최근에 네가 고맙다는 말을 안 하더라. 내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이제부터는 도와줄 수 없어라고 명확히 말하라. 형제가 나는 속으로 감사하고 있어라고 변명할 수 있다. 받아들이지 말라. 속으로만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야.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앞으로는 표현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라. 정약용은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감사가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진다. 고맙다는 말이 없어지면 베풀물 멈추라. 감사하지 않는 자를 돕는 것은 어리석음이다라고 가르쳤다. 베풀물 멈춘 후 형제가 다시 찾아와 고마워라고 말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래도 당분간 도와주지 말라. 진심인지 전술인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라. 진심이면 시간이 지나도 감사한다. 고맙다는 말이 사라지면 베풀물 멈추라. 감사 없는 도움은 의미가 없다. 당연하게 여기는 형제는 도울 가치가 없다. 감사가 사라지면 베품도 멈추라. 선의가 원망으로 변하면 즉시 관계를 조정하라. 당신의 선의가 형제에게 원망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다. 당신은 도와주는데 형제는 불평한다. 이것밖에 안 돼? 왜 더 많이 안 줘? 라고 말한다. 선의가 원망으로 변하는 순간 즉시 관계를 조정하라. 선의가 원망으로 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형제가 당신의 도움을 권리로 여기고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감사는 사라지고 욕심만 남았다. 어느 형이 동생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 동생은 100만 원밖에 안 돼. 형은 돈 많잖아. 300만 원은 줘야지라고 불평했다. 형의 선의가 동생의 원망으로 변한 순간이었다. 형은 충격받았다. 선의가 원망으로 변하면 즉시 멈추라. 내가 선의로 도와주는데 네가 불평하는구나. 이제 도와줄 수 없어. 관계를 조정해야겠어라고 말하라. 명확히 선을 그어라. 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움을 멈추고 만남을 줄이고 거리를 두는 것이다. 당분간 만나지 말자. 내가 내 선의를 원망으로 받아들이는 한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어라고 말하라. 정약용은 단호함을 강조했다. 선의가 원망으로 변하면 관계는 이미 병들었다. 즉시 멈추고 거리를 두라. 병든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라고 가르쳤다. 형제가 농담이었어. 미안해라고 사과할 수 있다. 쉽게 용서하지 말라. 당분간 거리를 두고 싶어. 내 태도가 정말 변했는지 시간을 두고 보고 싶어라고 말하라. 시간이 진심을 증명한다. 선의가 원망으로 변하면 즉시 관계를 조정하라. 원망을 받으면서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다. 관계를 멈추고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지키라. 선의가 원망이 되는 관계는 끊어라. 형제의 필요와 탐욕을 구분하라. 형제가 요청할 때 필요에서 나온 것인지 탐욕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하라. 필요는 도와줘야 한다. 생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필요다. 하지만 탐욕은 도와주지 말라. 더 좋은 차, 더 큰 집, 사치품은 탐욕이다. 필요와 탐욕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필요는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 병원비가 없으면 건강을 잃는다. 집세가 없으면 쫓겨난다. 이것은 필요다. 탐욕은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 더 좋은 차가 없어도 산다. 더 큰 집이 없어도 산다. 어느 동생이 형에게 차를 바꾸고 싶은데 돈 좀 빌려줘라고 했다. 형은 왜 바꾸려고? 라고 물었다. 동생은 친구들이 다 좋은 차를 타서 나도 바꾸고 싶어라고 했다. 이것은 탐욕이다. 형은 거절해야 한다. 반면 동생이 아이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 50만 원만 빌려줘라고 하면 이것은 필요다. 아이의 건강이 걸린 문제다. 이것은 도와줄 만하다. 필요인지 탐욕인지 확인하려면 질문하라.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 생존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 라고 물어라. 생존이나 건강 문제면 필요다. 체면이나 욕심 문제면 탐욕이다. 정약용은 구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필요는 도와주되 탐욕은 도와주지 말라. 탐욕을 도와주는 것은 형제를 망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탐욕을 거절할 때는 명확히 하라. 이건 탐욕이야. 필요가 아니야.
나는 내 필요는 도와주지만 탐욕은 도와주지 않아라고 말하라. 형제가 화를 낼 수 있지만 흔들리지 말라. 형제의 필요와 탐욕을 구분하라. 필요는 생존의 문제고 탐욕은 욕심의 문제다. 필요는 도와주되 탐욕은 거절하라. 탐욕을 도와주면 형제는 더 큰 탐욕을 갖게 된다. 구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라. 형제의 배우자나 자녀 문제에 섣불리 개입하지 말라. 형제의 가정 문제에 섣불리 개입하지 말라. 형제와 배우자가 싸우면 중립을 지켜라. 형제의 자녀 교육 문제에 조언하지 말라. 개입하면 형제의 배우자나 자녀와 당신 사이가 나빠진다. 거리를 두라. 왜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가? 가정은 독립된 단위다. 당신의 형제가 그 가정의 주인이다. 당신이 개입하면 형제의 배우자는 시댁 처갓집이 간섭한다고 느낀다. 갈등이 생긴다. 어느 형이 동생 부부의 싸움에 개입했다. 동생 편을 들었다. 내 아내가 잘못했어. 내가 가장인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말했다. 동생의 아내는 형을 원망했다. 명절마다 불편한 공기가 흘렀다. 형제가 가정 문제를 상담하면 이렇게 말하라. 그건 너희 부부가 풀어야 할 문제야. 내가 개입하면 더 복잡해질 거야. 너희끼리 대화로 풀어봐라고 조언하되 개입하지 말라. 형제의 자녀 교육에도 개입하지 말라. 내 아들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해라고 말하지 말라. 형제의 배우자가 시댁 처갓집이 우리의 교육에 간섭한다고 불쾌해한다. 정약용은 경계를 강조했다. 가정은 독립된 영역이다. 형제의 가정에 섣불리 개입하지 말라. 개입은 갈등을 낳는다고 가르쳤다. 형제가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신중하라. 내가 개입하면 내 배우자와 내 사이가 나빠질 수 있어. 정말 내가 개입하길 원해? 라고 확인하라. 형제가 정말 원한다면 최소한으로만 개입하라. 형제의 배우자나 자녀 문제에 섣불리 개입하지 말라. 각 가정은 독립적이다. 개입은 갈등을 만든다. 거리를 두고 조언만 하고 깊이 개입하지 말라.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갈등이 커지면 제3자의 중재나 법의 절차로 옮기라. 형제 간 갈등이 커져서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라. 혹은 법적 절차로 옮겨라. 당사자끼리 해결하려고 억지로 매달리지 말라. 갈등이 커지면 객관적인 제3자가 필요하다. 제3자는 누구인가? 양쪽이 신뢰하는 친척 어른, 전문 상담사, 변호사, 법원이다. 감정이 격해지면 당사자끼리는 해결할 수 없다. 제3자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 어느 형제가 유산을 나누다 크게 다퉜다. 서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관계가 악화되었다. 형이 우리 삼촌을 모시고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삼촌이 중재했고 객관적으로 유산을 나눴다. 갈등이 해결되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라. 형제끼리 법정까지 가야 해? 라고 생각하지 말라. 법이 공정하게 판단한다. 감정적 다툼보다 법적 판단이 낫다. 제3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때는 양쪽이 동의해야 한다.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삼촌을 모시고 이야기하자. 삼촌의 판단을 따르자고 제안하라. 양쪽이 제3자의 판단을 따르기로 약속하라. 법적 절차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형제 관계가 끊어질까봐 걱정하지 말라. 이미 갈등이 큰 상태에서는 관계가 거의 끊어진 것이다. 법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살릴 수 있다. 정약용은 객관성을 강조했다. 갈등이 커지면 당사자는 판단력을 잃는다. 제3자나 법의 도움을 받으라. 객관성이 공정함을 회복한다고 가르쳤다. 법정에 가는 것이 형제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정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다. 감정으로 계속 다투는 것보다 법으로 명확히 해결하는 것이 낫다. 갈등이 커지면 제3자의 중재나 법의 절차로 옮기라. 당사자끼리 해결하려고 고집하지 말라. 객관적인 제3자가 공정한 해결을 가져온다. 법이 관계를 지킬 수도 있다. 오늘의 작은 선의가 내일의 큰 불화를 부르지 않게 계산하라. 형제를 도울 때 오늘만 생각하지 말라. 내일, 다음 달, 내년을 생각하라. 오늘의 작은 선의가 내일의 큰 불화를 부를 수 있다. 장기적으로 계산하고 결정하라. 오늘의 작은 선의가 어떻게 내일의 불화가 되는가? 오늘 1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또 요청이 온다.
계속 빌려주면 갚지 못할 만큼 커진다. 결국 갚지 못하고 관계가 끊어진다. 작은 선의가 큰 불화를 만든 것이다. 어느 형이 동생에게 작은 돈을 자주 빌려줬다. 10만 원쯤이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년 후 합계를 내보니 1000만 원이었다. 동생은 갚을 능력이 없었다. 형은 돈을 돌려받으려 했고 동생은 갚지 못했다. 관계가 끊어졌다. 작은 선의가 큰 불화를 만들었다. 도와주기 전에 계산하라. 이것을 계속하면 1년 후 얼마가 될까? 형제가 갚을 수 있을까? 갚지 못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장기적으로 나쁜 결과가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라. 지금은 작은 돈이지만 계속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라고 말하라. 정약용은 장기적 사고를 강조했다.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보라. 작은 선의가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장기적으로 계산하고 결정하라고 가르쳤다. 계산한다고 해서 냉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명한 것이다. 오늘의 선의로 내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보다 오늘 거절해서 내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오늘의 작은 선의가 내일의 큰 불화를 부르지 않게 계산하라. 단기적 동정이 아니라 장기적 지혜로 결정하라.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보라. 계산하는 것이 사랑이다. 경계를 분명히 할수록 관계는 오래간다는 믿음을 지키라. 많은 사람이 오해한다. 경계를 분명히 하면 관계가 나빠진다고 생각한다. 반대다. 경계를 분명히 할수록 관계는 오래간다. 애매함이 관계를 파괴한다. 이 믿음을 지켜라. 왜 경계가 관계를 지키는가? 경계가 있으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한다. 침범하지 않는다. 오해가 없다. 명확하다. 명확함이 신뢰를 만든다. 신뢰가 관계를 오래 지킨다. 어느 형제가 명확한 경계를 세웠다. 나는 1년에 100만 원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그 이상은 불가능해. 동생은 처음에 섭섭했다. 하지만 경계를 알았기에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웠다. 형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30년이 지나도 관계는 좋았다. 경계 없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동생은 계속 요구한다. 형은 계속 준다. 어느 순간 형이 지친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한다. 동생은 배신감을 느낀다. 왜 갑자기 이래? 라고 화낸다. 관계가 끊어진다. 경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계를 세울 때 형제가 섭섭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한다. 명확한 경계가 서로를 보호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장기적으로 감사하게 된다. 정약용은 경계의 힘을 강조했다. 명확한 경계가 관계를 지킨다. 경계 없는 관계는 혼란과 침범을 낳는다. 경계를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 사랑이다.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해야 해라고 명확히 하는 것이 진정한 형제애다. 애매하게 뭐든지 도와줄게라고 하는 것은 거짓 사랑이다. 경계를 분명히 할수록 관계는 오래간다는 믿음을 지키라.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형제가 섭섭해하든 경계를 세워라. 장기적으로 경계가 관계를 지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라. 도움은 일시적이어야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형제를 도울 때 일시적으로 하라. 이번에만, 이 기간만, 이 금액만이라고 명확히 하라. 도움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의무가 되면 당신은 평생 짐을 진다. 도움이 의무가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형제가 당연히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할 때다. 지난번에도 도와줬잖아. 형제니까 도와줘야지라고 말할 때다. 도움이 권리가 되고 의무가 된 것이다. 어느 형이 동생에게 10년간 매달 생활비를 줬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거야 라고 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동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형이 한 달 주지 않자 동생은 왜 안 줘? 의무 아니야? 라고 따졌다. 도움이 의무가 된 것이다. 도움이 의무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음부터 명확히 기한을 정하라. 6개월만 도와줄게. 그 후에는 네가 스스로 해야 해라고 말하라.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정말 멈추라. 형제가 조금만 더라고 애원해도 거절하라. 6개월이라고 약속했어. 약속을 지켜야 해. 이제 네가 스스로 해야 해라고 단호히 말하라.
연장하면 의무가 된다. 정약용은 일시성을 강조했다. 도움은 일시적이어야 한다. 지속되면 의존을 만들고 의무가 된다. 명확한 기한을 정하고 지켜라고 가르쳤다. 도움이 의무가 되면 당신의 인생이 형제에게 종속된다. 당신은 자유를 잃는다. 형제를 위해 평생을 살게 된다. 그것은 형제애가 아니라 노예 계약이다. 도움은 일시적이어야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명확한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을 지키고 의무로 변하지 않게 하라. 일시적 도움이 진정한 도움이다. 의무는 파괴다. 끝내 자신을 지키고서야 비로소 형제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라. 당신이 무너지면 형제도 지킬 수 없다.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 결국 당신도 무너지고 형제도 구하지 못한다. 자신을 먼저 지켜라. 자신이 튼튼해야 형제도 도울 수 있다. 비행기의 안전 안내를 기억하라.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십시오. 왜 자신이 먼저인가? 자신이 의식을 잃으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형이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저축을 다 쓰고 빚을 지고 건강을 해쳤다. 결국 형이 쓰러졌다. 형이 쓰러지자 동생도 의지할 곳이 없어졌다. 형이 자신을 지켰더라면 더 오래, 더 많이 동생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적 안정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정신적 평온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들이 무너지면 당신은 무너진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 형제를 도우되 자신의 한계를 넘지 말라. 한계를 넘으면 당신이 무너진다. 한계 안에서 도우면 지속 가능하다. 10년, 20년 도울 수 있다. 한계를 넘으면 1년, 2년 만에 무너진다. 정약용은 자기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을 지켜야 남을 도울 수 있다. 자신을 희생하면 결국 모두가 무너진다. 자신을 먼저 지키라고 가르쳤다. 형제가 나보다 내가 더 중요해? 라고 비난할 수 있다. 단호히 대답하라. 나를 지켜야 너도 도울 수 있어. 내가 무너지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나를 지키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해. 끝내 자신을 지키고서야 비로소 형제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라. 자기 희생이 미덕이 아니다. 자기 보존이 지혜다. 자신을 먼저 지키고 그 힘으로 형제를 도와라. 자신이 튼튼해야 형제도 도울 수 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평등이고 평등보다 중요한 것은 평온이다. 형제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사랑인가? 아니다. 평등이 더 중요하다. 평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평온이다. 평온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랑만 있고 평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쪽이 더 많이 주고 한쪽이 더 많이 받는다. 불공평하다. 불공평함은 원망을 낳는다. 사랑이 있어도 불평등하면 관계가 무너진다. 평등이 있어도 평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공평하게 나눠도 다툰다. 계속 감정적으로 다투고 소리 지르고 갈등한다. 평온이 없으면 아무리 공평해도 고통스럽다. 어느 형제가 유산을 완벽하게 평등하게 나눴다. 법대로 공정하게 나눴다. 하지만 과정에서 감정이 상했다. 서로 의심하고 비난하고 다퉜다. 평등은 있었지만 평온은 없었다. 관계는 끊어졌다. 평온이 무엇인가? 갈등 없는 상태, 다툼 없는 상태, 마음이 편한 상태다. 형제를 만나도 불편하지 않고 연락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명절에 모여도 즐거운 상태다. 정약용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사랑보다 평등이 중요하고 평등보다 평온이 중요하다. 평온이 모든 것의 기초다. 평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가르쳤다. 평온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확한 경계를 세우고 공평하게 대하고 갈등을 피하라. 형제가 당신의 평온을 해친다면 거리를 두라. 평온이 최우선이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평등이고 평등보다 중요한 것은 평온이다. 평온이 있어야 행복하다. 평온이 없으면 사랑도 평등도 의미가 없다. 평온을 최우선으로 하라. 평온을 위협하는 관계는 조정하라. 평온이 모든 것의 기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끝난다. 형제관계는 혈연으로 시작하지만 원칙으로 유지된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정이 아니라 의로, 희생이 아니라 균형으로 관계하라.
명확한 경계가 사랑이고 단호한 거절이 자비이고 공정한 대우가 형제애다. 자신을 먼저 지켜라. 그래야 형제도 지킬 수 있다. 평온을 최우선으로 하라. 평온이 모든 관계의 토대다. 이것이 정약용이 전하는 형제관계를 오래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